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참 좋아하는 분이죠. 그리고 처음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하고 나서 제 방송을 친구가 보고 네. 이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자, 속 시원하다. 라는 평가를 해준 네. 바로 그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지점장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나서 네. 장혜성 지점장님한테 전했더니 네. 회사에서 뭐라 했다고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날 방송 진짜 시원하게 하셨나 보네. 진짜 시원하게 네. 하셨었어요.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아유, 보내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예. 오늘은요. 네. 이제 어쨌든 연말입니다. 며칠 네. 안 남았어요. 음. 내년도 금융시장을 봐야 되는데 예. 내년도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좀 너무 거창하고 또 예.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저도 일단 내년도 금융시장에도 역시 중심은 AI의 그런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되는 어.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오늘 예.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24년은 역시 AI 플러스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냥 좀 한 3가지 정도. 예. 이것도 좀 같이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는 손에 하나 쥐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혜성 지점장님께서 보시는 3가지 요소를 같이 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보는 거죠? 있겠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또 같이 생각해 보자. 알겠습니다. 갖고 예. 왔습니다. 그럼 오늘 AI 이야기는 뭐 안 하고 안 하죠. 예, 그냥 그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예. 그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 대전제가 변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바로 들어가요? 네, 그러죠. 뭐. 아, 그래요? 네네. 첫 번째 이렇게 시원하다니까. 시원시원하네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막 꾸며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네. 3가지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또 띄워주시면 되는데 네. 막 PPT를 이쁘게 만들진 않죠 제가. 그냥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 구간에서는 AI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구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AI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정말 기민하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네. 근데 지나고 보면 역시 구간에서는 지루해 보이는 그런 AI의 큰 기업들이 결국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네.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통화에 있어서는 엔화, 이제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통화에 있어서는 엔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상반기 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큰 이슈를 2가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지금 어떤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제 뭐랄까 이벤트가 나오면은 셀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그 시세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년도에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한 몫을 차지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요 3가지를 좀 플러스 알파로 좀 살펴보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하락과 이제 사실 중소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거의 키 맞추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2주 전에 FOMC 전에 나와서 물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올 수 있고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지만 이번 FOMC에서는 힌트를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전망이 지금 다 틀렸죠. 네. 이미 그냥 근데 속내를 밝혀 버리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한 번의 그런 기대감을 꺾고 가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금리를 정말 내년도 빠르게 내려서 많이 내리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 툴에서는 거의 이제 3월 인하를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100명 중에 93명이 네.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런 거예요? 왜 굳이 3월? 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들켰잖아요. 들킨 상황에서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장이 벌써 많게는 4-5번 이상을 10년물 금리에 반영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1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이제 그걸 안 들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노력을 해왔고 그게 예. 이제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러면은 거의 반년 가까이. 근데 지금은 안 할 이유가 없긴 한 겁니다. 그거를 더 못 숨기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왕 할 거면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인데 그걸 또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관점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서 페드와치2를 보면은 내년도 금리 인하 6번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6번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으나 이 정도 금리 인하 일단은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저는 이제 빌 에크먼을 좀 잘 보자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누구의 입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했던 사람이 있었죠. 제임스 블라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가 항상 찍는 게 결국엔 맞아 들어가는. 지금은 어쨌든 뭐 좀 뒤로 물러나시면서 발언도 별로 없고 이러신데 빌 에크먼이 최근에 정말 점을 제대로 찍으면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월 작년 이제 10월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금리가 한 4% 초반 4.1 정도에서 네네. 숏배팅 금리 네. 인상에 네. 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을 하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4% 초반이면 천정이라고 생각했던 금리입니다. 맞아요. 10%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5%를 봤으니까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지. 거기서는 아주 이상한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 뚫고 올라갔고 사실은 10년물 뭐 5.5% 이상 그리고 30년물 5.5를 얘기했는데 5.0에서 정확하게 청산 쇼 포지션 청산이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야. 실제 그렇게 했죠. 네. 거의 꼭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내년도 1분기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내년도 1분기 1월 아니면 3월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의 우리가 하는 예상을 빌 에크먼이 하고 있는데 얄밉기도 하죠. 본인의 포지션을 섞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년도 초반부터 급격하게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금리의 그런 역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게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특히나 정말 완충이 크신 분들은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쵸. 완충이 큰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내가 네. 이미 낮았을 때 30년 모기지를 갖다 미국의 모기지 네. 장기 금리 받으셨던 분들. 그렇죠. 네네. 고금리의 역습의 완충을 가장 네.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모기지인데 회사채도 20년, 21년에 엄청나게 발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물적 감각 아닙니까? 경영자의. 야, 지금 엄청 땡겨놔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약간 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 만기는 보통 3년이죠. 네. 그러면 만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이거를 차환 발행을 할 때 그렇죠. 차환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높아진 금리로 다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등급이 낮은 회사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회사일 텐데 네.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회사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이제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그들이 만기가 돼서 재발행을 할 시점에 금리를 좀 낮춰줘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아니면 정말 그게 이제 만기 도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단 말인 거죠. 네. 거기다가 상업용 부동산 리파이낸싱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분기 금리나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튈 수 너무 급격하게 내려온 건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30년, 10년 막 지를 수 있겠느냐? 예.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튀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미 풀로 이쪽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은 원사이드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럼 빌 에크먼이 혹시라도 변덕쟁이잖아요. 잠깐 또 이것도 롱 포지션을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네.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또 약간 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임스 블라드를 봐두시 좀 빌 에크먼의 그런 트위터 X의 그런 뭐 코멘트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잘 봐야겠네요.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저 타이밍 빌 에크먼의 타이밍을 보고 나서 향후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예. 예, 그런
뭐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런 회사들의 어려워진 현황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뭐 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네네. 또 그러다 보면은 금리는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터지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고금리로 인해서 힘들었던 네.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러셀 2000 지수 제가 차트를 여기 캡처를 해놨는데 예. 러셀 2000. 이게 어쨌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1월, 12월의 그런 압축적인 흐름이 내년도에 좀 그런 압축판, 네. 내년 흐름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뭐 원사이드로 가진 않겠지만 구간 그런 빅테크들이 쉴 때 얘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내년도의 메인 흐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근데 예. 그러면은 사실 또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정말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나중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내년도에 주목하는 업종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본으로 이제 네. 보고 있으니까 바이오 업종을 정말 3, 4년 만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즘에 바이오, 헬스케어 내년에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그 분명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인데요. 네. 금리 인하, 왜냐면 사실 고금리 때문에 가장 힘든 기업이죠. 돈을 못 벌고 음. 돈을 조달을 해서 IPO 때 좀 받아놨던 돈, 그리고 네. 이제 뭐 CB 발행,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대출 이런 식으로 일단 연명해야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저금리 환경이라는 건 축복인 거고, 음. 내가 어쨌든 개발하는 동안에 돈을 못 벌고 있으니,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요. 네. 고금리라는 건 최악의 상황인데 그게 바뀌고 있는 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던 게 이제 미국에서 네. 빅테크들이 그런 M&A를 하는 거에 대한 좀 제동을 걸릴 법한 일들이 올 여름쯤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규제 기관에서 이제는 원했으나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는 약간 이제 그 침해, 그런 네네. 예, 그 기업의 자율성의 침해라는 쪽으로 그 결론들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가 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IRA로 인한 약가 인하가 이제 사실 까놓고 보니까 빅테크들의 약간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 그런 약품 위주로 나오면서 사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규제를 하고자 하는 지금 정당인 거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바이오텍 ETF, XBI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어쨌든 그러면 미국도 중소형주 정말 나를 괴롭혔던 것들 중에 예. 정말 어느 정도라도 회복을 보여준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콕 찍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각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 찍어주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좀 쉽게 보면은 IT에서 파생되는 쪽으로, AI에서 파생되는 쪽으로 보는 게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로 이게 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은 더 이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다고 하니 이제 그런 바이오 업종도 같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23년은 거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독주였고 이것만 갖고 있어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게 요 리턴이 이렇게 지금 뭐 22년 말부터 보면 이게 S&P 500이 19% 올랐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71%가 올랐고 그 S&P 493 7개 빼면 493이니까 이거의 네. 상승률은 뭐 6%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원사이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내년도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구간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키 맞추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24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과열됐을 때 쫓아가셔서 소외받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외받는 구간이 조금 길어졌을 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왔다 갔다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타셨을 때는 큰일 날 수 네, 있는 박자. 거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런 키 맞추기가 끝날 때쯤에 그냥 다시 아. 그런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쪽을 더 접근하시는 게 키 음. 맞추고 나면 다시 얘네가 간다. 기본 전제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루한 구간을 그냥 잊어버리시면서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과거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네. 막 중소형주들은 오르고 막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2020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시면 네. 딱 좋은데요. 2020년 하반기를 아마 투자하셨던 분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보면은 그 팬데믹 수혜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줌이라든지 그 사이클을 막 집에서 하는 그 펠로톤. 펠로톤인데 네, 이런 펠로톤. 애들이 막 10배 이상 올라가는 시세가 분출 그냥 뭐 하루 뭐 맞아요. 실적 네. 발표하면 40% 오르고 50% 오르고 뭐 이럴 때 네. 빅테크들은 제가 볼 때 6개월간 한 거의 4-5개월 이상 횡보를 했습니다. 아, 그때 만약에 빅테크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 실질적으로 고객분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매번 뭐 이렇게 3% 나와서도 그런 이런 시황 방송을 보면은 그쵸? 줌이 얼마 올랐고 그죠? 펠로톤이 얼마 맞아, 올랐고 맞아, 이랬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게 2020년 하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뒤늦게 이것도 조금 넣어야 되나 보다 해서 넣었던 것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잘 넣었다가 잘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냥 아예 그쪽은 그냥 또 눈 질끈 감고 또 그냥 아예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마음을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핫한 통화죠. 나 네, 지금 뭐 BOJ에 전부 눈이 가 있는. 네. 요즘에 파워레이장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엔화입니다. 예.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통화는 어쨌든 엔화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될 거냐, 뭐 유로화가 강세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인 강세가 있겠습니다만 예. 드라마틱한 강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뭐 우리는 안 내립니까? 네. 그렇죠? 유럽은 안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달러엔 환율을 보시면요. 최근에 150에서 142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내려왔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레벨을 보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인 그래서 저거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으세요? 역시나 이 얘기인데요.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도 일본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좀 나중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되게 높다라는 게 이게 만약에 그 뭐 비즈니스를 하시던 간에 지금 달러 엔을 보시는데 이제 N1 환율 보시는 분들도요. 얼마 전에 860원대를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 가야지 했다가 갑자기 910원 되니까 못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1,300, 1,400, 뭐 1,500 뭐 이랬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1,000원 밑에는 싼 거입니다.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절대 레벨을 보시면 이런데 되게 비슷한 이거랑 똑같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방향성이 비슷한 차트가요.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금리 차. 그러니까 엔화가 왜 약세했느냐? 다른 그런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는데 네, 그렇죠. 제로 금리를 고수했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그냥 찍어 눌러놨으니까 예. YCC로.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1%대 묶어놨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예.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150에서 142까지 내려온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기준금리로만 보시면은 마이너스 0.1과 5.5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죠. 근데 10년물 실제로 중요한 시중금리, 특히 네. 10년물 금리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붙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 과거에 아니 2018년, 19년도에 높았을 때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3% 300bp가 지금 스프레드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다시 뭐 1% 제로로 내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기껏해야 한 200bp 정도까지는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유가 아주 많이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요. 네. 어느 정도 시중 금리는 반영을 했고 이게 살짝 튈 수 있겠죠.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튀면 그러면 그 엔화도 살짝 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약세로 네. 잠깐 튀었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항상 지금 뭐 비트코인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되돌림이 분명히 연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러한데 일시적으로는 튈 수 있겠으나 내년도 기조적으로 이게 다시 스프레드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어도 네. 미국은 내릴 거니까요. 네. 근데 일본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올리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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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프레드 줄어들겠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건 원하지 않을 텐데 되게 재밌는 게요. 내년도 4월에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변화가 4월에는 90% 이상일 것이다. 1월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요, 재밌는 게 아마 어제인가도 그런 일본은행 총재가 가능성 있다라는 맞아요.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보겠다고 했어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네. 선순환. 근데 물론 올라가는 거는 모두가 지금 행복하죠. 우리는 지금 다 경영자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 저 뭐 이렇게 경영자분들 있으시겠지만, 네. 근데 여기 그러나 그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인가요? 우린 보통 매크로 관점에서는 악순환이라고 하죠.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그렇죠. 잡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죠? 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나라가. 근데 일본은 뭐라고요? 선순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아. 네,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선순환을 보고서 이게 이분의 기준입니다. 웃기죠? 네네. 왜 그러냐면요. 자,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 3%대예요. 이면은 사실은 이미 미국과 비슷하죠? 그죠? 네. 미국의 헤드라인은 이미 이보다 낮죠? 네. 그죠? 우리나라도 이보다 낮죠? 헤드라인은 더 높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 그런데 왜 이들은 선순환을 원하느냐? 네, 장기로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장기로 보시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도 2% 3%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제가 빠지네요. 예, 노란색으로 쳐놓은 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똑같은 색이라 이게 헷갈리니까 요렇게 요거 좀 빼야겠네. 그래서 네. 결국엔 다시 마이너스로 오더라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게 디플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리를 쳐도 다시 마이너스 물가로 간. 심지어 2000년대를 보시면 아주 장기간 그리고 그 금융위기 때 보시면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 물가를 보시기 때문에 일본은요 지금 3%까지 오른 물가를 믿지 않습니다. 네. 다시 떨어질 거야. 다시 마이너스로 갈 거야.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이걸 기회로 다시는 이걸 보고 싶지 않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네. 그러면서 금융 완화를 지금까지 지속을 한 거고요. 예. 여기 아예 임금까지 올려버려서 물가가 완전히 올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안 가는 그거를 만들어버려 선순환을 일으켜서 다시는 우리가 이쪽 이런 디플레이로 가지 않겠다라는 장기 침체를 우리가 벗어나겠다. 그쵸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뭐가 중요하죠? 임금 상승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금 상승률을 통해서 예. 그런 구매력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네.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4월을 보느냐? 일본은 봄에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춘투 이게 봄에 뭐 투쟁을 한다는 거죠. 노사협상. 노사협상입니다. 노사협상이죠. 네. 근데 이게 일본의 춘투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되게 희마리가 없었겠죠. 뭐 올릴 게 있어야 투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한 되게 오래전에 홍춘혁 박사님 어떤 오프라인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한 700~800만 원일 때 네. 일본의 그런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은 한 2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취업하는 게 되게 성공하는 그런 네. 거였는데 그 당시에 되게 지금은 더 높아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 초봉이 한 3천 정도 됐었어요. 네. 그 시점에 강의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얼마일까요? 예, 한 2,500 정도. 그러니까 역전을 한 거죠. 네. 그게 디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초봉이 700~800에서 3,000 지금은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2,000에서 그냥 2,400~500 가는 이게 디플레인 거죠. 이게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었던 건데 작년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자, 그 일본은요 최근에 이제 관제 춘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관제 춘투요? 네. 관제 춘투. 사실 우리나라는요. 왠지 공무원 춘투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왠지 모르겠다. 관제
관이 개입하는 거죠. 아.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요. 자, 노사정이 모였습니다. 예. 네. 정부 누구 편입니까? 노 편이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노 편입니다만 사. 속내를 보면요. 예. 사정. 그러니까 약간 예. 이 원사이드가 아니죠. 네. 그죠? 그냥 그건 캐치프레이즈죠. 예. 노동자를 위하여 그죠? 근데 일본은 아닙니다. 관제찬 춘투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모이면 정부가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오히려 정부가 관이 기업들을 압박을 합니다. 예, 임금 그러니까 올려라. 네. 왜? 원하는 게 뭡니까?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일본의 노조도 되게 무기력했는데 작년에 춘투는요 보통 3월에 시작을 합니다. 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요구 인상을 하게 되고요. 노조가 한 6월 말 정도에 최종 타결 모든 기업들이 최종 타결을 해서 7월에 최종 인상률 발표를 하는 게 좀 관행입니다. 근데 작년에 노조에서 4.49%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삐쭉 올라온 거죠.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 2.85%로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얼마에 타결이 됐냐면 3.58%에 타결이 됐거든요. 아, 작년에. 그래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3%대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밑에.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시면 거의 2% 혹은 그 미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런 임금 상승률이 한 4~5%.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훅 떨어졌습니다만 작년에 한 5%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1~2%대에 머물고 있다가 30년 만에 3.58%를 찍은 거죠. 언론의 그런 예상치 2.85를 뛰어넘어서. 예. 그렇다면 3월이 되면 또 노조의 요구 인상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흘러가는 좀 흐름이 나오겠죠. 뭐 네. 최종적인 건 6월이 돼야 모든 기업들이 타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일본은행 총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화 정책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엔화를 보고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한다면 네. 뭐 엔화에 뭐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은 네. 뭐 지점장님께서 보시는 뭐 어떤 투자의 방식이 좀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굉장히 낮은 레벨을 아마 향후 다시 보기 힘들게 된다면 예. 뭐 이렇게 뭐 편드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놓으셨던 분이라면 빨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여행? 예, 여행? 예, 나중에 정말 환 보고서 못 가시는 그때를 여행이 예. 진정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아하. 원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많죠. 일단은 예전에는 엔화 예금을 들어봤자 이자를 주지 않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엔화 뭐 ETF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엔화를 바꾸셔서 최근에 일본의 주식 시장에서 예. 여러분들 그 최근에 한 달 단위로 그런 그 가장 많이 거래한 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이런 것들 그 미국 해외 주식. 네네. 원래는 이제는 중국 주식이 거의 순위 사라지면서 다 미국 주식이잖아요. 꼭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티커 2621인데요. 예. 네. 그, 262. 예, 2621 쳐보시면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이거는 TLT가 일본에 상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년 플러스 알파의 20년 이상 만기의 미국 국채가 일본 왜냐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 ETF는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어요. 코덱스나 타이거에 네네.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매매하시면은 그게 다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고 싶으시면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달러로 바꿔서 TLT를 살려면 좀 달러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예. 자 그 엔화로 바꿔서 일본에 일본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ETF, S&P 500 ETF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통화도 좀 베팅을 하고 그런 투자 대상에도 베팅하고 싶은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실제로 2621 그 20년 이상 만기 국채는 거기다가 이제 달러 엔 해지를 걸어 넣어 버리면 네. 그냥 나는 엔화에 투자한 게 확정이 돼 버리니까 그걸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셨던 분,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되게 좋은 성과가 났겠지만 네. 기초 자산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그거를 관찰은 하시되 금리가 살짝 튈 때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돼서 좀 빠르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엔화가 급격하게 아주 급격한 강세가 되지 않느냐는 건요. 요건데요. 보시면 미국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일본은요. 엔화가 싸기 때문에 내 자국 통화가 원화가요. 서서히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서서히 2,000원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원화를 원화가요? 갖고 있으면 됩니다. 원화가요?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가요. 원 달러가. 원달러. 예, 달러 원이. 달러 원이죠. 네. 달러 원이 서서히 2,000원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월급을 받는 즉시 뭘 합니까? 달러를 사야죠. 달러를 바꾸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내 통화는 계속적으로 빠지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이제부터 다시 우리 엔화가 강해진대. 그러면 네. 어떻게 되죠? 가져가야지. 예, 가장 낮은 네. 시점에 다시 바꾸고 싶겠죠. 환차익을 확인시켜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게 환류가 돼버립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4,810조 4,810조. 우리나라 네. 돈으로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일본으로 환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엔화 강세가 강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파이럴 같은 네. 강세가 강세를 만드는 정말 이런 무한 루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모두가 걱정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미국 국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이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안 원하겠죠. 그렇죠. 미국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은행도 급격한 강세가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네. 원치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 만약에 너무 그런 시장의 기대가 높아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통화 완화를 늦추면서까지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서 예. 급격한 강세는 아닌 이유가 여기 한번 되면은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조절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돈이면 엔비디아를 3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엔비디아 시총 보니까 3개.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엔화는 그 정도 보시고요. 예. 와,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2개 했는데 비트코인 이거 시간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혹시 예? 비트코인이 근데 그냥 해주세요. 자, 이건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요. 여러분들 1월 초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1월 그리고 4, 5월에 중요한 이슈. 예. 하나는요. 현물 ETF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상환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들 합니다. 예.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자, 블랙록이 6월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블랙록의 승률은 99%다. 네. ETF를 신청했을 때. 이젠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이런 뉴스가 왔어요.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현금 상환을 허용했다. 받아들인 거예요. 허용이에요. 수용입니다. 네. 그는 SEC가 원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블랙록이 현금 상환을 위해 비트코인 ETF 제안서를 수정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SEC는요. 자, 다른 운용사들에게 비트코인 ETF 최종 수정 마감일을 12월 29일로 통지했다. 니네도 다 바꿔. 이 얘기 뭐냐면 바꾸면 해준다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상환이 뭐며 현물 상환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쟁점이었고요. SEC는 지금 다들 현물 상환을 원하는데 현금 상환해. 그래서 못 해줘라고 했었는데 블랙록이 갑자기 그거를 받아버렸어요. 콜 해버렸습니다. 콜. 그럼 SEC는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가 없게 중론입니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 해주는 이유로 이걸 됐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ETF를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은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십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유통시장이라고 해요. 예. 누군가는 만들어야죠. 발행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발행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AP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지정 축소. 참가회사라는 데서 그런 금융기관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 200이면은 코스피 200 인덱스 주식을 사서 더 쉽게 그냥 금 현물 ETF로 말씀드릴게요. 금을 사서 네. 그걸 얘네 ETF 운용사에 넘겨주고요. 뭐 코덱스 타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ETF를 발행해서 얘네한테 주죠. 네. 자, 금을 얘네가 주는 겁니다. 주식을 얘네가 사서 주는 겁니다. 현물을 주고받습니다. 예. 보통은 이럽니다. 그럼 네.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브로커들에게 받아오면 그만큼 ETF를 찍으려고 했던 거죠.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여러분들인 거고요. 예. 근데 SEC에서는 모든 ETF를 현물 상환을 하는 현물 거래를 하는데 현금 거래하라고 한 겁니다. 현금. 이건 뭐냐면요. 예. 블랙록 이 ETF 운용사죠. 니네가 ETF 발행한 만큼 니네가 비트코인 사. 니네가 비트코인 사. 니네가 비트코인 사서 이 기초자산 맞춰. 예. 이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설정 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ETF를 사고 팔지만 예. ETF 발행량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주식을 빼주고 그만큼 금을 빼주고 ETF를 다시 받아와서 소각시켜 버립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자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ETF를 좀 다시 소각시키려고 해요. 예. 발행량을 줄이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비트코인을 내주고 네. ETF를 받아와서 운용사가 예. 그거를 소각시키면 되죠. 예. 근데 ETF 내주지 말고 팔아서 현금으로 내주라는 겁니다. 니네가 사고 니네가 팔으라는 겁니다. 예. 이유는요. 자,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보통 그런 현물 상환, 현물 거래를 할 때는
검증된 금융기관들이죠. 예. 근데 비트코인 ETF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SEC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체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회일들 고래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나는 비트코인 10,000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브로커한테 전달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브로커는 비트코인을 사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때 얘네가 가격을 사는 과정에서 가격을 갖고 장난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SEC 말은 그거예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걸 하지 마. 그냥 블랙랑 니네가 사고 니네가 팔아. 판매했을 때도 팔아서 현금으로 줘. 그러면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은 요 반대편 기관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세금도 내야 돼요. 또 세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게 어쨌든 ETF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도저히 근데 블랙록이 콜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SEC는 다른 운용사들 다 불러서 니네도 다 수정해. 이 얘기 뭐냐고요?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좀 중론입니다. 업계. 그럼 ETF 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예. 기간을 다 1월 10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걸 보시면요. 자 최장 240일까지 갈 수 있어요. 퍼스트 데드라인, 세컨드 데드라인, 서드 데드라인,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네. 해서 블랙록은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3월 15일이 파이널 데드라인입니다. 1월 10일이 딱 걸린 게 어디냐?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 예. 인베스트먼트가 1월 10일이 데드라인이고요. 여기서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심사가. 근데 아크도 당연히 바꿔서 신청 29일까지 하겠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럼 아크만 해주냐? 해줄 거면 이때 주르륵 다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대로 네.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재밌는 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지금 다 나온다고 알고서 다들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트코인 사놨겠죠. 네. 셀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그 나왔다고 해서 막 흥분해서 쫓아가시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나 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요. 제도권에 들어왔다. 그죠? 네. 그런 금융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현물 ETF가요. 또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죠? 금. GLD가 언제 나왔을까요? 좀 빨리 할게요. 재미있게 막 이렇게 막 주워가면서 안 하고 2004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이때가 제가 점 찍어 놓은 거예요. GLD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때가 금 가격이 오를 만한 다른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현물 ETF의 무서움인 겁니다. 야. 왜냐면은 이제 ETF가 금을 사기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수급이 한 거의 열흘 안에 한 10억 달러 네. 한 1년 동안 보수적으로 한 70억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세론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짧게 할게요. 반감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트코인은 4년이요, 약 4년. 왜 정확하게 4년이 아니냐면 그 정해진 블록 개수가 정해졌을 때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블록이 꼭 그대로 완벽하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어서 2008년에 비트코인 생겼잖아요. 사카시 나카모토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2012년에 1차 반감기,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0분 동안 이거 채굴 하는 사람들의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10분 동안 50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반감기는 반감기마다 그걸 반으로 줄여버려요. 1차 반감기로 25 비트코인, 2차 반감기로 12.5 비트코인, 3차 반감기로 6.25 비트코인, 요번에 반감기가 되면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희소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2100년이 되면은 0으로 수렴해서 더 이상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중앙은행들에게 뜨끔할 수 있는 그런 발행량 정해져 있는데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근데 그 반감기가 뭐냐? 희소해지면서 반감기마다 1차 반감기 때 200배, 2차 반감기 때 한 30배, 3차도 7배. 그러니까 반감기부터 뚝 하고 반감기가 오니까요. 근데 반감기 밑에 저점으로 놓고 보면 다 20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럼 지금도 그렇게 되냐? 그건 절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죠.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분들 업계에 계신 이분들은 이 반감기를 굉장히 흥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언제? 4월 말 내지 5월 초라고 합니다. 지금의 블록 수를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반감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현물 ETF까지 맞물려 버리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지금 좀 희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하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현물 ETF가 있으면 특히 좀 나이 드시는 고객분들 거래소만 가입하고 이거 절대 못 하시거든요. 네네. 자산 관리사들이 편하게 사드릴 수 있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부정적인 분들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 사망 선고 지금까지 사망 선고 기사
그 아주 공식 기사만 474번이 나왔다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이것만 카운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건 증명이 됐으나 예. 아. 주의하실 거는 내가 이거를 부정하고 영원히 투자 안 하시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게 뭐야? 확 올라가면은 네. 내가 관심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때 그러면 하면 또 뒤늦게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우상향하는데 다 잃었죠.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저렇구나. 현물 ETF 또 현금을 이제 하는 그러한 이게 부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면은 발행량 자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예. 지금 현물 ETF를 출시하면은 사려는 사람은 좀 굉장히 크게 또 늘어나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블랙록 보고 직접 사라고 했잖아요. 네. 얘네가 아무나한테 못 사거든요. 네. 검증된 애들한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물량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무나한테 살 수 없잖아요. 예. 어둠의 자식들하고는 거래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런 ISIS랑 그런 거래할 수는 없죠. 예, 지금 그래서 과연 얘네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약간 되게 낙관적이신 분이 하는 얘기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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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2024년 우리가 향후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중심은 잡되 그 외에 꼭 살펴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장혜성 지점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